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박상일입니다. 예,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처음 와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예, 많이 뭐 몇 분 와보신 도 계시고, 이 청주 근처에 이런 탑이 있다는 거를 의의로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역사와 지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거의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그 가덕면 계산리 말미장터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여기 안내문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이게 2020년에 발굴 조사를 했었고, 뭐 그 이전에도 94년도에도 제가 간단한 시굴 조사는 했었어요. 그래서 시굴 조사도 제가 2번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식 발굴은 선사문화연구원 거기서 이제 발굴을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발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건물터를 찾고 여기가 처음 다 밭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청원군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넓게 잔디광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좀 이렇게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 가덕면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마을 이름이 말미장터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장이 섰던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장터니까. 그리고 말미는 저는 이제 큰 산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피발령 바로 밑에예요. 피발령 그 줄령이 이쪽에 이제 남쪽으로 있죠. 그래서 말미라는 것이 말은 이제 크다는 뜻이고, 미는 뭐 당연히 산이고, 큰 산이라는 뜻이고, 이곳이 이제 계산리의 요 마을이 말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도 섰을 뿐만 아니라 청주에서 말미장터는 꽤 유명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뭐 1907년에 구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그때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말미장터에서 뭐 의병 활동이 있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한때는 상당히 좀 번성했던, 그래도 뭐 지금은 한적한 농촌 마을입니다만은 한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했던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묘하게도 여기가 해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피발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고개가 있잖아요. 근데 고개의 그 북쪽에 있는데 여기가 해인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산리뿐만 아니라 인찰이, 그리고 이제 그 가덕중학교, 지금은 가덕중학교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가 있는 수곡리까지가 해인현에 속해요. 해인현에. 이건 정말 깜짝,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이제 가덕면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아주 특이한 상황인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왜 여기가 그럼 오랫동안 뭐 그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전서부터 계속적으로 계속 1914년도까지 행정구역 대개편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여기가 그 해인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해인현의 그 어떤 역사를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해인현에 옛날 어떤 그 공직이라고 하는 이제 토가 뭐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후삼국 시대 때 공직이라고 하는 아주 그 상당히 그 세력을 떨쳤던 그런 사람이 거주했던 곳이 이제 해인이기도 하고, 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해인현이 피발령 넘어 여기까지 이제 차지해서, 그것이 이 조선시대가 되고 뭐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행정구역이 그냥 해인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덕면을 보면 가덕이 역사가 좀 복잡해요.
제가 좀 가덕에 지금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덕을 많이 생각하는데, 가덕면은 그 여러 지역이 그 합쳐져 가지고 가덕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인 땅, 그리고 저쪽에 이제 청룡리하고 삼학리, 행정리, 그쪽은 문의 땅, 문의 땅이 되고요. 그리고 투산리에서 저쪽에 이제 한계리하고 상야리, 그쪽은 낭성 땅이었어요. 낭성 땅인데 근대에 와가지고 지금 가덕으로 편입이 되고, 저 추정리 그쪽은 이제 또 거기도 낭성에 붙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 지금 저 고은리하고 상대리, 거기는 이제 남일면에 속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남일면, 문의현, 그다음에 여기는 해인현,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낭성면이라고는 하지 않고 산이 일면 뭐 상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낭성면인데, 낭성면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여러 그 지역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가덕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주 그 특이한 예죠. 그래서 이런 면의 특징을 보면 중심이 없어요. 어디가 이제 우리가 저 오창이면 오창, 미원이면 미원, 한 중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면사무소, 뭐 파출소, 우체국, 뭐 모든 것이 다 거기 한 군데 한 마을에 집중돼 있잖아요. 가덕은 여러 지역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중심이 없어가지고 면사무소는 여기 인차리에 있고, 저 우체국은 저쪽에 병암리에가 있고, 또 가덕 초등학교도 병암리에가 있고, 또 파출소는 저쪽에 두산리에 거기가 있어요. 거기는 원래는 또 남일면이에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일면에 있는데 거기 가덕 파출소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가 이게 이제 여러 지역이 합쳐지다 보니까 중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그렇게 기관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덕의 그 면 이름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던 중에 더할까자 그 덕덕자거든요. 큰 덕자. 굉장히 좋죠. 가덕면.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찾아냈어요. 가덕면의 그 어원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지금 저 가덕 그 막걸리 양조장이 있어요. 양조장. 그리고 그 앞에 주사랑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주치자들 병원이에요. 주사랑 병원이 그 무슨 그 기독교 그런 병원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 병원인데, 바로 그 뒷산이 옛날 지도를 보니까 더덕산이야. 더덕산. 그러니까 더할 더자를 써서 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덕은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더덕산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가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덕산의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 돌이 여기 가덕면일 때는 큰 바위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인차리에서도 그 뒷산 보면 그 큰 바위돌이 그냥 땅만 파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더덕더덕 있어가지고 더덕산이 다 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도에는 더덕산이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좋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산으로 바뀌었어요. 도덕산, 더덕산이 도덕산. 그래서 지금 5만 분의 1지도 이런 지형도에 보면 도덕산이라고 나와. 근데 옛날에는 더덕산인 거죠. 그러니까 더덕산이 조금 뭐 별 발음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도덕산으로 다시 바꿔놓은 건데, 어쨌든 옛날에는 더덕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덕산을 한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덕이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남일면이든 어디 남이면이든 다 그 옛날 그 면 이름을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러 이제 4개 면을 합쳐서 하나의 면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특정 면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면 이름을 만드는데, 인차리에서 그 면 소재지인, 어쨌든 지금 현재 면 소재지인 인차리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큰 산이 더덕산이기 때문에 더덕산을 한문으로 가덕이라고 붙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굴조사 결과 절터가 이 일대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탑도 옮겨진 걸로 보고 있고, 여기 저
저 발굴했을 때 사진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안내판에 보이는데요. 그 절 이름은 모릅니다. 절 이름은 찾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많은 기와장들이 나와서 절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절 이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제가 그 생각하기로는 미원이 아니라 해인현 북쪽에 신원이라고 하는 원이 있었던 걸로 나와요. 신원이 그 피발령 그 너머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가 신원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통로에는 그 큰 사찰이 원의 기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마지막 코스로 가볼 충주의 미륵대원터라든가 또 단양에 가면 보국사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중령 바로 너머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옛날 원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했던 그런 사찰이면서 원의 기능을 했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도 신원터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상의 요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피발령 바로 너머에 여기 큰 원을 둬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숙소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이 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우직하게 생겼죠. 이게 저는 완전히 충청도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 날렵하게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투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단부가 1층 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층 기단이 저 미륵리에 있는 미륵대원에 있는 5층 석탑도 기단이 1층 기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백제 시대 때의 탑 형태가 기단부가 1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백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기단부에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탑신부는 5층 석탑인데 옥계석을 보면 끝에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반전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내려와서 투박하게 그렇게 생겼고 층급받침이 5단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는 이제 4단으로 줄어들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 규모도 크고 이렇게 생겨서 전형적인 신라시대 때 양식을 그 탑신부에서는 또 보여주고 있고 기단부에서는 백제시대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래서 이 지역적인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상륜부는 지금 다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노반석만 그 꼭대기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노반석이 다른 데서 발견됐는데 제가 발굴할 때 발견돼 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노반 위에 있었던 것은 뭐 지금 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장상이 이 근처에서 하나 발견돼 가지고 지금 국립 청주박물관에 전시는 안 되고 있고 그냥 수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신장상이 하나 나온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와는 되게 이제 고려시대 때 기와들이 많이 나오고 그 와당도 연꽃 무늬가 새겨진 와당도 뭐 여러 개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 양이 많지는 않게 이렇게 됐고 건물토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의 청주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청주에 있는 탑 중에서는 뭐 가장 압도적으로 큰 탑이죠. 곳곳에 오래된 그 석불들은 불상들은 많이 있는데 청주 지역에 이상하게 그 탑이 별로 없어요. 탑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살사에 있는 탑은 뭐 시대가 뚝 떨어지고요. 조선 후기 거고 그래서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때 탑이 청주에는 많지가 않은데 여기 가덕 여기 저 계산리 위에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석탑이 남아있다는 것이 주목이 되고 또 여기가 이제 뭐 해인 땅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또 특이한 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와 보시고서 와 하는 소리가 아마 그렇게 그런 느낌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청주에 야 이런 탑이 있었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보신 거가 하나의 의미가 있고, 청주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탑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좀 아셨어도 오늘 그 보신 그런 어떤 탑사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묘소에서 뭐 크게 사실 뭐 묘소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없죠. 어차피 뭐 다 아시는 보통 묘소하고 뭐 큰 차이는 없고, 규모만 좀 큰 편이죠. 어쨌든 원래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의 묘소는 수원에 있었는데, 이제 영조 때 이쪽으로 뭐 묘소를 옮기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양동하고 가까운 이곳으로 모셨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암 송시열 선생은 옥천 이원면 용방리인가요? 거기 출신이죠, 원래가. 근데 거기 옥천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송갑조라고 하는 분이고,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그 할아버지 때 아마 그렇게 옥천으로 내려가신 것 같고, 본래는 대전 쪽이에요. 그 옛날 해덕. 대전에 가면 동춘당 공원도 있고 뭐 있죠. 거기 송치들 땅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랬는데, 그 선비마을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데가 다 그 동춘당 선생 그 새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치들이 거기 많이 살았고, 근데 우암 송시열 선생도 원래 그 집안 출신인 거죠. 그런데 왜 옥천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주로 공부한 거는 이제 해덕 동춘당 선생하고 뭐 아주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 선생, 동춘당 송준길 선생, 이 두 분을 합쳐가지고 우춘이라고도 해요. 우춘. 동춘당의 춘, 그 다음에 우암 선생의 우자를 떠서 우춘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할 정도로 두 분이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고, 뭐 학문적으로도 뭐 엄청나게 이제 높은 경지에 이르셨던 분이고, 우암 선생은 글을 잘 지시고, 동춘당 선생은 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석 중에선 최고는 우암 선생이 비문을 지으시고 동춘당 선생이 글씨를 썼으면 뭐 그냥 최고의 비석으로 평가될 만큼, 실제 또 그런 비석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바로 청주에 있는 신앙서원의 묘정비도 우암 선생이 비문을 직접 지셨죠. 동춘당이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글씨는 거기는. 그래서 청주 주변에도 이제 오송에, 제 고향이 오송인데 우리 박씨들 선조도 바로 우암 선생이 비문을 짓고 동춘당 선생이 글씨 쓴 그 비석들이 오송읍 연재리에 지금도 남아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는 증거고요. 그 우암 선생이 청주를 주변으로 해서 이 노론 세력의 본거지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들도 청주 인근으로 이렇게 묘소를 옮기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진천 문백에 있는 송강 정철 선생도 원래 이제 그 서인에서 노론 계통으로 그 맥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 묘소도 저 경기도 그 파주인가 김포인가 하여튼 그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있는데 진천 문백으로, 청주하고 가깝잖아요, 문백은. 거기로 이제 이분이 주도해서 묘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서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신앙서원에 나중에 이제 신앙서원의 격을 조금 높이려니까 우암 선생에 의해서 율곡 이희 선생, 그다음에 목은 이색 선생을 추가로 이렇게 배양하게 돼요. 제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분만 모셨다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9분이 되는데 9분으로 모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 추양된 분이 율곡 이희하고 목은 이색 선생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서원이 호서 지역의 중심 서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조금 더 격이 높여야 되고 또 이 그 호서의 유교의 맥을 쭉 이어가는 어떤 중심 인물이 아무래도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이기 때문에 율곡 선생을 거기다 배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조원도 이제 옥천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조원도 원래는 그 이사는 했어요. 그래서 조원은 뭐 옥천에서 물론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묘소도 있고 합니다만은 중봉 조원도 이제 문묘에 배양이 됐을 정도죠. 그래서 그 호서사림의 그 맥은 사계 김장성 선생, 그 다음에 그 그 장생의 아들이 김집인데 김집, 우암송시열 선생, 또 우암송시열 선생의 이제 제자인 권상아, 수암 권상아, 그 다음에 이제 한원진은 저쪽에 홍성 쪽 인물이 되겠는데 이 인물들이 호서사림의 아주 기본 맥입니다. 기본 맥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맥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우암송시열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화양동에 오셨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청주 화양동을 지금 계산 화양동이라고 하지만 원래 청주 화양동이에요. 1914년도에 계산군으로 넘어간 거지. 신라 때부터 1914년까지 이 청천면 전체가 청주 땅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화양동, 문헌기록에는 청주 화양동으로 돼 있고 청주 화양성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청주 주변에 그래도 경치가 뛰어나고 그 계곡이 아름다운 것은 당연히 화양계곡이죠. 그래서 여지 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도 나와요. 화양동이 나오는데 이 속리산 북쪽이라고 나와요. 속리산 북쪽. 여기 그 공림사에 대한 절에 대한 소개도 그렇고 속리산 북쪽. 지금은 이제 도명산, 나경산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속리산 북쪽에 공림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화양동도 그러니까 속리산 북쪽. 그러니까 속리산의 그 전체 어떤 영역에 이 화양동도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화양계곡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별도로 화양동이 이제 많이 기록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암송시열 선생이 화양동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우암송시열 선생이 와서 이제 거기 거주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거기 암서제라고 하는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 암서제에서 후학들을 가르쳐 아주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후학들을 가르쳤는지 모를 정도인데 거기서 어쨌든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상당히 화양동이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송시열 선생이 죽고 나서 화양서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국에서도 가장 그 중심되는 서원으로 이렇게 배양됩니다. 우리 역대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인물 가운데 왕조실록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우암송시열 선생이에요. 3,000번 이상 나옵니다. 3,000번 이상. 3,000번 이상 왕조실록에 그 우암송시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거기는 시열이라고, 왕조실록은 성 안 써요. 시열이라고 나와요. 시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3,000번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에 수많은 서원에 많은 인물들이 배양되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서원에 배양된 인물이 우암송시열 선생이에요. 무려 45개 서원, 전국의 45개 서원에 우암송시열 선생이 배양돼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대원군이 이제 집권하면서 바로 한 일이 서원 철폐죠. 서원 철폐할 때 타켓트가 된 것이 화양성원을 중심으로 한 이 호서 지역의 서원들입니다. 그때 타켓트 된 것이 바로 노련 세력이거든요. 노련이 뭐 300년 동안을 거의 조선 후기를 거의 그 크게 세력을 떨쳤으니까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에 안동 김씨 세력이 한 5, 60년 동안 집권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뭐 안동 김씨들이 거의 독점을 했기 때문에 뭐 노론이고 뭐 남인이고 별로 그게 관계없이 안동 김씨의 어떤 그 거의 그냥 그 세력이 왕권보다도 더 강한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서원의 역할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안동 김씨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700 뭐 몇 개로 나오는데 실제 이제 조사한 거로는 900개가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개 넘는 서원을 철폐했는데 이 900개라고 하는 서원 중에는 사실 서원이라기보다는 사당 성격의 그 사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다 합쳐서 한 900개 되는데 47개만 남기고 서원을 철폐를 하죠. 그래서 거의 청주 지역에 있는 거는 지금 저 수동에 있는 표충사 하나만 남고 다 없어집니다. 유일하게 표충사만 남은 것이 표충사는 이인자의 난 때 거기에 이제 죽었던 사람이 있잖아. 이봉상, 남현년, 홍림. 이봉상은 이순신 장군의 손자예요. 근데 이인자의 난 때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신을 배양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서원이라기보다는 사당이죠. 사실 사당이죠. 그래서 이 표충사만 남고 청주 인근의 서원들은 다 철폐가 됩니다. 신앙서원 당연히 철폐됐고 화양서원 당연히 철폐됐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저 화양서원에 뭐 만동묘에 왔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는 꼭 믿지는 않는데 거기에 이제 만동묘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올라가다가 청지기한테 뺨을 맞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당히 이따가 이제 만동묘 가게 되면 보시겠지만 계단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옆 걸음으로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대원군이 그냥 앞으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청지기한테 뺨을 맞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화양서원을 철폐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조금 그거는 그냥 야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떤 정사의 기록에는 그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일대 호서 지역의 서원이 다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 전국에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다 경상도 지역 것만 사실 남아 있고 여기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서 제일 먼저 세운 거는 신앙서원이지만 청주 시내에 있는 신앙서원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중심서원이 되는 건 당연히 화양서원이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이제 화양묵패를 발행해 가지고 많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화양묵패라는 것이 이제 어떤 묵패라는 게 검은 도장을 찍은 공문서라는 뜻이에요. 검은 도장을 찍은 공문서인데 이게 남발을 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 그 관아 요즘 말로 어디 관공서 같은데 보내가지고 돈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걸 어기면 안 될 정도로 크게 위세를 떨쳤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화양동에 시전이 형성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서원 앞에 상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상가가 조성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전부 다 그 화양서원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뭐 해단이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제 우암 송철 선생이 죽은 이후의 일이에요. 사실 다 죽은 이후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암 송철 선생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암 송철 선생이 키가 190cm였다고
그럴 정도로 거구였습니다. 근데 나는 190까지는 되진 않았고 한 180 정도 혹시 되지 않아. 그 180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뭐 엄청난 거구죠. 사실 굉장히 거구였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그 귀양 갔다가 올라오면서 정읍에서 사약을 받잖아요. 사약을 몇 사발을 드셔도 돌아가시도록 해가지고 뭐 그냥 그 불을 떼고 말이죠. 그 방에다가 이렇게 그 사약 마시고서 있는데 아이 돌아가셨나 이렇게 보면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냥 사약을 더 한 사발 더 드시라고 갖다 주고 그래서 밑에는 그냥 그 펄펄 끓게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지고 열이 오르게끔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어쨌든 사약을 먹고 돌아가시죠. 그러고서는 이제 뭐 수원에 아마 묘소를 썼다가 나중에 이제 영조 때 여기로 지금 이 자리로 묘소를 옮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소 양식은 뭐 똑같죠. 그래서 묘비가 있고 양쪽에 문 인석이 있고 저 망주석이 있는데 지금 망주석을 보니까 새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새우가 여기서는 조각이 안 됐어요. 에? 없어. 새우가 없어. 새우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망주석에 보면 다람쥐 같은 게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서 다람쥐가 조각된 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람쥐가 내려가고 한쪽에서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걸 표현한 것이 새우라고 합니다. 새자는 가늘 새자, 호자는 호랑이 호자예요. 범호자. 그래서 새우라고 하는데 그게 어째 여기는 조각이 안 됐다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묘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우리가 그 차에서 내려서 온 게 신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도비와 묘비 뭐 이런 것이 다 갖춰진 이런 산소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차일석. 시제 지낼 때 천막을 치게 되죠. 여기 차일석이 이제 여기 이렇게 4개가 있고 이게 차일석을 설치하는 게 그 비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음식을 차렸을 때 새가 와서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일을 친 거예요.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차일의 목적이 그런데 그래서 차일석이 어쨌든 그 차일 치기 위한 4개가 있고 뭐 묘소 양식은 뭐 다 비슷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우암 송치열 선생 묘소에 우리가 와봤다는데 오늘의 또 여기 온 답사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보고 이분이 남긴 많은 이제 유적지는 해양동에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지금 아까 차창 밖으로 화양구곡 중에 이제 제1곡 경천벽을 봤고요. 여기가 제2곡 운영담입니다. 저 밑에 바위 맨 밑에 보면 운영담이라고 전서체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이죠? 네. 예. 저 맨 밑에 운영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름문자, 그림자 영자, 그림자가 구름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연못이다 해서 운영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경치가 저 구곡 가운데 비교적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글에 보면 여기에 지금 볼을 설치를 해서 여기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저 볼을 굉장히 뭐 나쁘게 썼더라고요. 인터넷 글에. 근데 저게 지금 보가 없으면 운영담에 물이 잘 보이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운영담이라고 하는 것도 담이라는 게 원래가 이제 그 연못 담자니까 못 담자니까 물이 고여 있어야지만 또 거기에 구름이 비치고 하니까 지금 경치로 와서는 이 볼을 설치한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양구곡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름은. 그런데 화양 9곡을 공식적으로 정한 거는 그 수제자, 수암 권상하 선생이 이제 수제자인데요. 권상하 선생이 학식이 뭐 엄청 그 높았던 제자 중에서도 아주 정말 학식이 높았던 제자입니다. 그 권상하에 의해서 화양 9곡이 만들어지고 권상하 선생의 역할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만동묘를 건립한다든가 화양 서원을 건립하는데 모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수암 권상하 선생이죠. 권상하 선생은 제천 출신입니다. 제천 한수면 출신인데 한수제라고도 하고, 한수제라고 하는 건 이제 한수면의 그 한수에서 따온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수암이 이제 공식 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적은 여기 그 화양동에 화양 9곡이라든 그런 거는 우암 송시열 선생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지금의 어떤 화양 9곡을 만들고 만동묘를 만들고 화양서원을 지은 거는 사실은 그 제자인 수암 권상하 선생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권상하 선생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당연히 수암 권상하 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곡 경천벽 보고 왔고 운영단 보고 왔는데 화양서원이 본래는 요 밖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의 위치는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위치를 이쪽으로 옮긴 걸로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금사담, 읍궁암이 이제 3국이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읍궁암 지나서 금사담이 이제 제4국인데 거기에 암서제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 화양고곡의 가장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금사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암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보도록 하고, 저 너럭바위가 바로 읍궁암입니다. 읍궁암. 예. 왜 읍궁암이라고 하느냐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아주 가까이 모셨던 임금이 효종이죠. 효종이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슬퍼했는데 그냥 하루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 바위에 읍을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뭐 통곡을 하고 곡을 했다고 하는 바위가 저 읍궁암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화양 9곡 가운데 3곡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화양서원이고 뭐 그런데 우암 송시열 선생이 효종하고 뭐 그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뭐 그게 경치가 뭐 엄청나게 멋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암 송시열 선생이 매일 아침마다 곡을 하면서 엎드려서 곡을 했던 그런 유래가 있는 그런 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에 세워졌던 겁니다. 저 바위에. 근데 계속 이제 큰 물난리가 날 때마다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원래는 저 바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냥 아주 슬퍼하는 내용을 그냥 그 칠연절국 어떤 시, 아주 간단한 시처럼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이제 화양 9곡을 보면 요 화양 계곡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가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무의 9곡을 보면 이 정도의 그 산에 있는 계곡이 아니에요. 실제 그 중국 복건성에 있는 무의 9곡을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주댐 건설이 되기 전에 남한강 모습, 뭐 그 정도의 큰 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대청댐 생기기 전에 금강 모습,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 뗏목처럼 생긴 그 대나무로다가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 뗏목처럼 만든 배를 타고 쭉 이동하면서 이제 그 구곡을 무의구곡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우리 화양구곡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구곡 가볼 수가 없잖아요, 실제. 그래서 무의구곡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병풍으로 이제 해가지고 항상 그 무의구곡을 상상을 하면서 그걸 그리워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의구곡을 모방해서 자기가 사는 마을 인근에 이제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계곡에 대개 보면 구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득윤 선생이 만든 것이 옥화구곡이에요. 근데 옥화고곡인데 요즘 옥화구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공림사들 가는 그 부분,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계산군 청천면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일곡이 시작돼 가지고 미원면에서 쭉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 보은에 속하는 저 봉황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건데 이게 청원군에서 이제 계산군 거 빼고 보은군 걸 빼고 나머지를 이제 추가를 더 해서 그 원래 구경에 그 화양 구곡에 들어가지 않았던 금관숲이라든가 몇 가지를 더 넣어가지고 구곡이란 말을 쓰지 않고 구경이란 말을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라고 할 때는 팔경에는 이제 경자를 쓰는데 9개 경치는 구곡이거든. 더군다나는 하천을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곡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도 보면 이 앞에 저 이쪽에 올라가면 옥양구곡, 이쪽에 선유구곡. 그 다음에 이제 저 칠성면에 가면 거기 쌍곡계곡, 거기에서도 그 위쪽에 보면 은 무슨 구곡인데 하여튼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곳곳에 만들어져요.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구곡의 가장 대표는 화양구곡이면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선시대 때는 여기를 소금강이라고 그랬어요. 금강산에 처럼 아름답다, 작은 금강산이다 해서 화양동을 소금강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여기가 경치가 뛰어난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읍궁암 이 정도로 보고요. 여기가 이제 만덕묘에 들어왔어요. 만덕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다가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죠. 돌아가실 때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한 가지 유언. 제자들한테 수암 권상하라든가 여러 이제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봉하는 사당을 져라. 만덕묘라는 용어는 뭐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당을 지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이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하늘 같은 스승이잖아요. 이걸 뭐 정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 것이 만덕묘입니다. 그러면 왜 우암 송시열 선생이 명나라 두 황제 의종과 신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지으라고 했느냐? 사실 그 이전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훨씬 이전에 비례부동이라고 하는 글씨를 의종의 글씨를 숭정황제죠. 숭정황제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예요.
마지막 황제의 친필 비례부동이라는 말, 그 네 글자를 민진원이 이제 제자인데 중국의 사신으로 갖다가 그 글씨를 얻어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환장함이라고 하는 절을 져요. 그리고 운한각이라고 하는 또 어서각, 그러니까 이걸 보관하기 위한 작은 그 집이죠. 운한각을 짓고 이걸 수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글씨가 비례부동 이따 가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비례부동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지. 행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얘를 중시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비례부동이란 말은 뭐 다른 데도 많아요. 그 뭐 비례물동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어쨌든 숭정 황제의 친필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중시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이제 별도의 절을 짓고 말이죠. 환장함이라는 절을 짓고 또 운한각이라고 하는 각을 지어서 거기서 보관하도록 했을 정도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신종을 높이 평가했느냐면 마지막 황제인데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하죠. 자살을 해요. 이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의를 뭐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에 가서 뭐 항복하면 목숨이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 전직 왕조의 그 황제를 죽이는 일이 없어요. 사실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상당히 굴욕적이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의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고요. 그러면 또 신종을 왜 모시게 됐느냐 하면 신종은 바로 만력제예요. 우리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첫 답사 때 저 영동에 12장 신당에 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만력 황제가 조선을 위해서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지만 전쟁 자체는 어디가 이겼어요? 조선이 이긴 거예요. 전쟁 자체는 조선이 이긴 겁니다. 임진왜란은. 그래서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결국 전쟁에서 이긴 거는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도 나오듯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명나라의 원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원군이 아니었으면 사실 조선은 망했을 것이다라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명나라에서 왜 파병을 했느냐? 그거는 뭐 전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일본군이 명나라에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제 정복한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정명가도. 그러니까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선에서 명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우리가 길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전쟁을 했던 거고,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나라로 쳐들어올 거니까 명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조선에 파병을 해가지고 조선 땅에서 전쟁 일으키는 것이 뭐 훨씬 더 나니까. 그래서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실제 이제 한 6, 7년간의 긴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결국은 뭐 일본군이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전에도 이제 12장 신당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만력 황제가 꿈에 관운장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이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조선을 위해서 파병하라 뭐 그렇게 관우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관우를 모신 사당이 지어져요. 그게 이제 동묘, 남묘 다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이제 동묘만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에서는 나중에 대보단이라고 해가지고 창경궁 안에 대보단이라고 하는 단을 세워요. 대보단은 크게 보답한다는 의미의 대보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그 신주를 모시느냐 하면 거기에도
의종과 신종의 위패를 거기다 봉하는 거예요. 그 위패는 아니죠. 단이니까. 단에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 거기서 조정해서 직접 명나라의 만력제하고 숭정황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우암성시열 선생이 제자한테 여기서 별도로 또 지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조정에서 의종과 신종의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사사로이 여기서 또 지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철폐되는 것이 서원 철폐보다도 한 6년 먼저 여기가 철폐돼요. 서원 철폐보다도 여기가 더 먼저 철폐됩니다. 만덕묘가. 그래서 대보단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화양동 옆에, 화양서원 옆에 있는 만덕묘는 거기서 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종 2년이에요. 고종 2년. 그러니까 서원 철폐보다도 6년 먼저 여기가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유생들이 끊임없이 그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이 이제 실각한 다음에 또 허용이 돼요. 잠깐 지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1907년에 그때는 이제 정민년이죠. 정미의병이 일어나고, 정미의병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이제 정미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이 환장암하고 거기에 있는 운항각이 불타버립니다. 여기 의병들이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의병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여기 다 불태워 없앴고요. 그리고 여기 그때는 이제 일제강점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일본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을 때니까 못 지내게 됐죠. 그래서 암암리에 비밀리에 유생들이 지냈다고는 해요. 지내다가 1940년에는 아주 그냥 일본에서 못 지내게 법적으로 완전히 억압을 하고, 그리고서 42년도인가 그때쯤에는 아예 철거합니다. 건물을.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제시대니까 완전히 철거해가지고 이 건물을 가지고 청천면 파출소, 그러니까 이제 계산경찰서 청천 주재소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파출소의 지서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거의 방치가 됐죠, 오랫동안. 그런데 그 해방되고 나서 묘정비가 발견이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묘정비를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마 1940년 일제가 여기 못 지내게 하고 42년에 이걸 완전히 철거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저것도 훼손된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인위적으로 글씨를 다 쪼아 없앴어요. 정으로. 지금 가서 보시면 돼요. 다 쪽에 그냥 글씨를,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아마 쪼다 지쳤는지 한쪽은 또 남아 있어요. 일정 부분은 또 다 지웠고. 그런데 이게 또 땅 속에 묻었던 거예요. 묻었다가 해방 이후에 이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요 앞에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흙으로 덮여 있었죠. 그러다가 1983년도에 발굴 조사를 하는데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군대가 있을 때 마침, 그래서 나는 여기 참여는 안 했는데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여기를 발굴해가지고 발굴해 보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묻혀 있는 게 다 나온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그 축대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시켜 놓고, 그리고 1997년도에 화양서원을 발굴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죠. 한 15년 정도 지나서 화양서원을 발굴했는데, 그때는 이제 화양서원은 제가 발굴했어요. 제가 발굴해서 보니까 주춧도로라든가 건물터가 완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흙이 약간만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흙을 걷어내니까 건물터가 완전히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화양서원하고 이 만덕묘를 계산군에서 이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경제 전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에 많은 건물들이 배치도가 다 나와요. 배치도도 나오고 건물 이름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은 극히 일부만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당, 그리고 이제 사당 입구에 여기 산문, 그리고 이제 개선 밑에 보면 양쪽에 건물 몇 개, 한 3개 정도 이렇게 복원이 됐는데, 실제는 훨씬 더 많은 건물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읍궁암을 봤는데, 읍궁암 그 일대까지 건물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동묘 건물하고 이쪽에 이제 화양서원의 부속 건물이 같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저기도 97년도에 제가 여기 화양서원도 서원 발굴하면서 거기도 발굴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워낙 이제 여기 뭐 홍수가 짓고 해가지고 다 교란돼가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 그런데 연경대전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양묵패의 폐산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려고 거기서 형성이 됐던 거죠. 주점 같은 거, 주막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전부 다 이제 화양서원에서 썼거든요. 그런 폐단도 있었는데 그 터가 지금 읍궁암 일대 그 터고, 실제 그거보다 더 넓은 면적이었는데 읍궁암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거리 떨어져 있죠. 읍궁암 가까이까지 아마 이렇게 대지가 형성됐던 걸로 보여요. 근데 아마 여기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임 교수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도 저도 기억해요. 옛날에 화양동에 오면 버스 타고 오면 버스 주차장이 읍궁암 있는 데가 버스 주차장이었어요. 그때는 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이었어요. 거기가 읍궁암 일대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버스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놓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정비된 건데, 바로 읍궁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가 많은 건물들 있었고, 뭐 시장이 형성될 정도니까 굉장히 번화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동묘의 그 만동은 좀 무슨 뜻이냐? 이따가 이제 점심 먹고 첨성대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만절필동. 만절필동. 요게 선조의 어필입니다. 이거는 선조의 글씨인데, 선조가 상당히 그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요즘 표현을 하면 가장 찌질이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TV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씨를 보면 글씨 잘 썼어요. 만절필동. 그 만절필동이라는 글씨를 거기 써놨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만절필동은 10,000번 꺾여져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근데 뭐가 10,000번을 꺾여져요? 강이. 중국에 있는 강, 황하라든가 장강 모두가 거의 뭐 10,000번이 안 되겠지만 수없이 꺾이고 꺾여서 동쪽으로 가죠.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서해 바다가 되겠는데 동쪽으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중국의 모든 문화라든가 이것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조선이죠. 조선이 중국의 문화를 계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송시열 선생이 이 명나라를 상당히 이제 존숭하고 청나라를 배격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화주의가 나오는데, 이미 명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한 지 이미 100년은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그 명나라의 어떤 그 한족 문화잖아요. 거기는 청나라는 이제 만주족이 세운 거고, 명나라의 어떤 그 문명이 이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완전 그 야만족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청나라를 완전히 야만족의 어떤 그런 나라로, 실제는 그렇지 않죠. 청나라가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발전하고 엄청 발전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도 크고, 그걸 지금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청나라는 아주 야만족,
명나라는 이제 중국 한족이 세웠던 문명국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는 망했는데 명나라의 그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전해진 것이 조선이고 조선이 사실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저 비인문에도 보면 유명 조선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나라를 계속 이렇게 그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 암사제라든가 이런 게 보면 명나라가 멸망한 지 한 400년, 500년이 됐는데도 숭정 그 연호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도를 따져봤더니 1960년대야. 60년대 근래잖아요. 근래 해방이 훨씬 더 60년대에 쓴 어떤 기문에도 숭정연호를 쓰고 있더라고. 이때는 사실 우리가 서기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아니면 단기를 쓰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단기를 써도 되고 뭐 서기를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여기에 있는 후세 유학자들은 명나라의 그 연호를 계속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화양동 일대의 우암 송시열 선생을 죽은 지도 뭐 300년은 넘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사상이 이어지고 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학자들 몇몇 누구라고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미치신 분들이 있어 거의 완전히 송시열 선생의 사상에 그래가지고 그 어떤 지금도 존명 배척 그런 분들이 지금도 아직 뭐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동묘의 이 이름 명칭은 만절필동에서 만 따오고 동력동 이렇게 따와서 만절필동. 그러니까 만번 중국의 모든 강이 만 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그것이 조선이다 하는 어떤 자부심을 또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가 뭐 화려하다고 할 때 그 화자인데 중국을 뜻하는 활이기도 해요. 우리가 중국의 사람들을 화교라고 하지. 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화양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화가 중국의 문화가 여기에서 다시 빛을 발한다 하는 뜻이 화양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화양이라는 말 뜻 자체가 중국의 문화가 다시 여기 와서 빛을 낸다. 화양이에요, 화양. 네. 그런데 나는 조금 그거를 너무 그거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닌가 싶어요. 화양지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이 뒷산을 황양산이라고 그랬어요. 황양산. 황양목이 많아서 황양산이라고 했다라고 나오는데 황양산이 그리고 계곡 이름은 나오지 않고 황양산에서 따와서 화양동이라고 했다고 화양제는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중국 문화하고 관련된 거는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학자들의 어떤 해석이 그걸 조금 더 약간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황양산이 뭐 좀 조금 바뀌어가지고 화양산 뭐 이렇게 화양 계곡 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그래서 만동묘가 세워지고서 이후로 화양서원이 바로 세워지는데 화양서원이 처음 세워진 거는 여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저 밖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고 그리고 숙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숙종대왕도 여러 번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처음 세워졌을 때 사액서원이 바로 세워지자마자 사액되거든요. 이 서원은. 그리고 전국에 수없이 많은 서원들이 있는데 단독배양한 거는 화양서원밖에 없어요. 여기는 송시열 선생 한 분만 모셨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수제자, 특히 수암 권상가 선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실만 하거든.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 수암 권상하 선생을 여기 모시려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때마다 왕이 노, 여기는 송시열만 모셔야 된다. 그렇게 그 역대 왕들이 송시열 선생을 엄청 높이 받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숙종도 보면 처음에 사액 내리고 나서 사액이라는 게 이제 편액 글씨를 내린 거예요. 그게 사액이라고 하는 건데 한 20년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나서 너무 낡았으니까 사액을 다시 써준다 해서 다시 내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 이런 배려가 많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조, 순조, 헌종 때까지도 계속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원이 엄청나게 여기는 많이 이루어졌고 노비 이제 지원이라는 게 되게 이제 토지가 내려지는 거하고 노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많은 기록에 토지하고 노비가 내려진 것이 있고 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왕 때는 90명을 여기 또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숙직을 하도록 교대로 숙직하도록 그런 것도 뭐 내리기도 왕이 직접 그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뭐 대원군이 집권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숙종 때부터 특히 계속적으로 가장 뭐 여기 화양소원뿐만 아니라 만동류에 대한 그 지원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역의 그 후대 이제 그 선비들이 권상하 선생 정도는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상소를 올려도 그걸 뭐 노했을 정도니까 얼마만큼 송시열 선생을 높이 이렇게 모시려고 생각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암 송시열 선생 모신 서원이 전국에 45개, 전국에 45개의 서원인데 그 45개 서원은 다른 인물하고 같이 배양된 거죠. 물론 당연히. 근데 여기는 그 단독 배양된 거예요. 서원 전국의 서원이 대략 몇 개 정도? 예, 기록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철폐될 당시에 뭐 700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900개가 넘은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표충사 같은 경우도 그 사당이거든. 완전히 사당이에요. 표충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게 서원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서원 그 어떤 사당 성격의 그 묘사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후라고 하지 보통 사후까지도 그 서원에 포함시켜 가지고 철폐된 게 이제 한 900 몇 개 중에서 47개 받는 때면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 거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사액 서원은 한 절반 정도가 사액 서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사액 서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공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서원들 많잖아요. 거의 없어요. 신앙 서원에는 거의 사액 서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표충사는 당연히 사액이고, 표충사하고 신앙 서원 보면 주변에 뭐 백록 서원이니 뭐 많잖아. 이렇게 백운동 월호동에도 보면 백운 서원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대개 보면 다 또 그 가덕 병암리에도 거기 무슨 서원이야? 병암 서원인가? 거기 다 사액 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액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철폐는 다 비사액서까지 같이 철폐가 된 거니까 뭐 된소리를 한꺼번에 다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또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오세요. 일단 좀 하고 금사담에 맞습니다. 금사담. 세금자 금, 모래사자. 그러니까 금사는 뭐예요? 금모래요, 금모래. 금모래. 예, 금모래가 있는 못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 화양 구국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뭐 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사담이. 그래서 금사담도 중요하지만 금사담 바로 위에 있는 저 암서재. 예, 암서재가 워낙 이뻐가지고 TV 화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게 많이 나오죠. 화양동을 거의 대표하는
경치와 이제 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집에서 홍시열 선생이 후학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기서 어떻게 후학을 가르쳤는지 엄청 작거든요, 사실은. 복 선생 돈 많이 갖다 준 사람. 누가 가는 거야, 진짜. 그렇겠죠. 그래서 암서재, 암서재입니다. 저기 암서재 한 폭의 그림이죠, 이게. 예. 그래서 금사담 그 암서재는 화양 구곡에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화양 구곡 중에 금사담 위에 바로 있는 그 암서재가 저게 저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로 저건 따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양동은 이게 지금 문화재로 이중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명성으로 돼 있고요. 여기 전체가 명성으로 돼 있고 송시열 선생 묘소하고 만동묘 그리고 화양서원 여기까지는 우암 송시열 유적이라고 돼 있어요. 명칭이. 그러니까 사적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됐는데 유적 명칭이 송시열 유적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화양구곡 전체는 명승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 일대가 전체가 다 그냥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암서재는 또 별도로 또 지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예. 저기 그리고 충효절의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에 글씨가 괜히 많았는데 저기에도 지금 한 20-30년 전에 시멘트로 메꿨어요. 메꿔가지고 글씨를 많이 지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필요 없는 글자들 자기 개인 이름 쓴 것도 이런 것들 많이 지워놨어요. 충효 절의 여기에 보면 충효절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뭐가 칠해진 것 같지? 그거 다 글씨 지운 거예요. 시멘트로다가 메꿔 가지고 개인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다 지운 겁니다. 그거는. 우리 짐작도 못할 만큼 다 지워진 거예요. 어떤 데는 손자 지금은 그렇죠. 근데 옛날 거에 저게 조사된 거는 있을 거예요. 기록에. 예.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바위 자체는 첨성대예요. 이 바위 자체가 저 위에 가서 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높은 바위라 첨성대라고 이게 이름이 붙여진 거고 우리가 보러 온 거는 이제 첨성대가 제 5곡입니다. 5곡 제 5곡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러 온 거는 여기 만절필동 써 있죠. 만절필동 이렇게 네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대왕 어필이라고 돼 있고 밑에 거는 화양서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원효대왕도 있는데 원효대왕 그게 저길 거예요. 숙죽일 거예요, 아마 숙죽. 화양동 예, 화양서원. 위에 위에 거는 그 소경대왕인데 그게 선조입니다, 선조. 그래서 뭐 아까 뭐 뜻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만동묘를 우리가 보고 만동묘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면 만절필동에서 따온 글이다. 그 만절필동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중국의 장강이나 황하 이런 것들이 만 번을 꺾여도 결국은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만절 꺾일 절자입니다. 만 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해서 만절필동. 그리고 이제 화양서원은 저기 사액서원으로 이제 왕이 숙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사액서원 내렸을 때 그 글씨를 또 여기 바위에 새긴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양계곡에 송시열 선생이 이제 여기를 중시하게 된 것이 비례부동이에요. 그 비례부동은 요 밑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 바위 암벽에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놔. 지금 못 들어가게 해놨어? 이쪽에는 여기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예. 여기 제주라고 써 있는데. 예. 제주 임신. 이거 뭐 60년 후에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여기에 이제 숭정, 제주, 임신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뭐 저 1960년대 것도 숭정연호를 썼다고 했죠. 숭정 5 주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신년이면 임신년, 갑신년이면 갑신년, 5 갑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300년이 되는 거예요. 5갑신이면 60갑자니까 60년에 60년을 이제 5 하면 300년이 우선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갑신년 또 따지면 이제 몇 년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명나라가 훨씬 더 이제 멸망하고 훨씬 더 후인데 숭정, 제주, 임신이라고 했잖아요. 제주. 이게 다시 한 번 돌아온 거예요. 임신년이 다시 한 바퀴 돌았을 때 임신년이니까 이때는 이미 명나라는 없을 때죠. 저 아마 뭐가 맞은 것 같아. 총 같은 거. 예. 만자가. 자, 여기 요놈어가 6.25 때 저기 인민군 야전병원에 있으니까 여기도 총 한 방 갈기면 저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등산로가 도명산 등산로가 2개가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길하고 저쪽에 이제 학소대에서 올라가는 2길이 있는데 이 길 따라 올라가면 정상부에 도명산 마의 삼존불이 나옵니다. 마의불이 나와요. 그 마의불 높이가 본존불 같은 경우는 15m, 옆에 협시불은 14m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약간 선각이기 때문에 뚜렷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높이가 한 15m에 이르는 아주 대형 마의불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도명산 마의불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 둘레에 성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곽 이름은 미륵산성입니다. 네, 미륵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데 홍건적 침입된가 하여튼 그 청주 주민들이 청주 산성으로 피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때 나오는 청주 산성이 이 미륵산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는 여기 청주 땅이니까 여기가. 그래서 고려시대 때 성곽인데 둘레는 한 5.4m. 그러니까 상당 산성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바위 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자연지세를 이용해 가지고 성곽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급히 쌓기 때문에 상당 산성처럼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쌓은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쌓은 그런 모습인데 아마 급히 성을 쌓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성곽이 또 특징이긴 한데 요 미륵산성이 어쨌든 요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도명산 마의불 그리고 미륵산성이 이 산 저 정상부에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위가 뭐 구름을 뚫을 것처럼 우뚝 솟아 있다고 해서 이제 능운대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냥 넓은 너럭바위예요. 상당히 넓어요 위에가. 그리고 그 위에 글씨가 거기에 능운대라고 저 위에 쓰여져 있어요. 위에 그냥 여기 뭐 그 바닥 위에서 보면 이제 그 바닥면이죠. 바닥면에 능운대라고 저 위에 쓰여져 있는데 가서 보시려면 그냥 올라가시고 아니면 제가 거기 있다는 거를 보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 여기 글씨 여기 사진은 있습니다. 여기에 능운대라고 여기 바위 윗면에 그냥 이렇게 수평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 채운산대 채운암. 근데 지금은 채운사라고 바뀌어 있어요. 채운암이 지금 채운사로 바뀌었는데 그 터가 아까 얘기했던 비례부동 민진원이 이제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비례부동이라고 하는 글씨를 갖고 왔다고 했죠. 그것을 우암 송시열 선생이 보관하기 위해서 환장암을 짓습니다.
환장암의 운안각이라고 하는 또 작은 어서각, 그 임금의 글씨를 보관하는 각을 어서각이라고 하는데 어서각을 져요. 그것이 아까 또 얘기했죠. 1907년에 정민년에 의병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구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의병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뭐 정미의병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의병인데 의병이 여기에 이제 뭐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걸 불태워 없앱니다. 환장암하고 운안각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화양동에는 환장암하고 채운암이라고 하는 절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채운암은 이 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저쪽에 어디 있는데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환장암이 1907년도에 불타 없어지니까 그 터가 상당히 좋았던 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었던 채운암이 환장암 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장암 터에는 현재 채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 법당에 모셔진 목조 불상은 이제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불상인데 뭐 그 정도 문화유산이 뭐 있는 뭐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조선 후기에 우암 송시열 선생하고 이제 관련된 환장암, 채운암, 운안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터가 바로 위에 능운대 위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채운사라고 해서 대한민국 조계종에 속한 그 사찰로 돼 있습니다. 거의 뭐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어. 와서. 어디로 건너고? 구월와자, 용용자, 바이암자. 큰 용이 꿈틀대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형상이다 해서 와룡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보면 와룡암 또는 와룡대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송계 계곡에 가도 와룡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바위 전체를 우암 송시열 선생의 비유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어떤 거대한 어떤 용의 모습 누워 있는 둥지를 트는 그런 곳이다 해서 학소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8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다리는 도명산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다리를 건너서 저 등산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까 이제 첨성대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요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서 보면 도명산 마애불이 나옵니다. 이 길로 가도 나오고 저 길로 가도 나오고 딱 만나요. 그리고 그걸 지나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공림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길죠. 이렇게 그 험한 길은 아닌데 한참 그 계곡 지나서 이렇게 거의 뭐 평지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참 가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공림사라는 절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경산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도명산. 그래서 산이 사실은 거의 붙어 있는데 이쪽 화양계곡 쪽은 도명산, 저쪽은 나경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경산이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이 붙은 유래는 공림사에 가면 사적비가 있는데 사적비에 이렇게 나와요. 당나라 고조 때 어느 마을에 부처님이 보이고 구름이 자꾸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따라갔더니 여기 도명산까지 왔더라.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바위를 깼더니 그 안에서 삼존불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중국 당나라까지 비쳤다고 해서 그림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질 낙자, 그림자 영자, 그래서 나경산, 그림자가 떨어진 산이다 해서 나경산이라고 붙였다고 하는 것이 공림사 사적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그 고조대라고 돼 있는데 당고조대 그거하고 실제 그 마해불하고는 연대가 안 맞아요. 마해불은 고려 초기 거라 사실은 당나라 때가 아니죠. 시기적으로 맞지는 어쨌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볼 만해요. 공림사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올라오는 거는 길은 공림사에서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이쪽은 굉장히 급경사고 공림사 쪽은 어느 정도 좀 물론 뭐 당연히 올라와야 되지만 길이 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이제 보이고 학소대길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로 내려오든지 아까 첨성대로 내려오든지 이렇게 되고요. 자, 저기 이제 뭐 학소대 뭐 경치가 그냥 좋으니까 학소대라고 이름 붙였고 저쪽에 보면 거기도 당연히 이제 그 전서체로 글씨를 썼겠죠. 다른 거 다 썼는데 거기라고 안 썼을 리 없죠. 그 글씨가 이쪽에 보면 약간 깨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턱 져서 이렇게 약간 쏙 들어간 부분 거기에 세로로 학소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곡 파천에 왔어요. 다른 데하고 여기가 경치가 좀 다릅니다. 여기가 아주 그냥 널찍하고 너럭바위가 있고 물결도 아주 좋고 구곡 가운데 경치나 이런 거는 뭐 단연 여기가 제일 좋고 파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에 따라서는 저 파고수를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파자는 이제 땅 이름 파자고 저게 이제 그 중국에 가면 저게 양꼬치집에 저 글씨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양꼬치집에 양꼬꼬치 양로 찰이라고 하는데 천을 이제 어로해서 찰이라고 하는데 천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 천자, 꿰 관자라고 곧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장산고시니 조금 삐쭉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고 하잖아. 호미곶 뭐 이런 곳 호미곶 할 때 곧자가 저거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파고수로 읽어야 된다 여기에. 근데 여기 삐쭉하게 튀어나온 것도 사실 없고 뭐 그래서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저 글자가 꿰 관자인데 꿰 관자 꿰 천자인데 동전을 꿰놓은 그 형상이라고 저게 동전을 그 줄로다가 이렇게 엮어 놓으면 저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꿰 관자가 되는 거예요. 꿰 천이. 예. 그래서 곳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 삐쭉 튀어나온 지형을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파천으로 그냥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어쨌든 드는데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파천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인 묵객들이 제일 많이 왔던 데가 여기에. 그래서 이 주위에 보면 글씨가 엄청 많이 쓰여져 있어요. 바위마다 전부 다 왔다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지 이름 써놓고 저 아들 뭐 이름 써놓고 저 위에 거 보면 절도사 원세 현이 다녀갔는데 뭐 아들 이름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놓고 그랬습니다. 김인현 봄 김이춘이라고 써놨죠. 뭐 그래서 다녀간 해하고 계절까지 써놓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옛날 선비들이 철렵하기가 가장 좋았던 장소인 것 같아요. 예, 철렵하기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여기서 이제 물고기도 잡아서 뭐 거먹기도 하고 가져온 음식 먹기도 하고 그랬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양 구곡 가운데 마지막 파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멀어요. 여기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화양동에 오고서도 사실 여기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그냥 저 능운대 정도, 아니면 능운대도 안 와. 거기 저 암소재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그냥 가고, 거기 식당 쭉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숨겨진, 아마 여기가 그 화양 구곡 가운데 가장 숨겨진 비경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감상하시고 편히 쉬다가,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쉬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자연학습원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 화양 구곡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제1곡서부터 경천벽서부터 파천까지 오늘 완답, 오늘 일기에는 화양 구곡 완답이라고 쓰세요. 완전 답사, 완답, 밟을 답자지. 완전히 다 밟았으니까 완답으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